당신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사랑하는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헤어진 연인의 누나가 보낸 뜬금없는 택배. 상자 안에는 주인을 잃은 카메라가 들어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싶어. 2년 전 문정이 스치듯 했던 그 말에 그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꿈에도 몰랐죠. 그가 떠난 자리, 남겨진 두 여자가 술잔을 기울이며 마주한 그날의 서늘한 진실.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엉킨 그 슬픈 밤의 이야기, 뒷내용이 궁금해 견딜 수 없는 그 장면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작품 시작하겠습니다. 권여선 단편소설, 제목, 카메라입니다. 그 일은 어쩌면 10년 전에 지자체의 책임자가 그 길을 다시 포장하면서 아스팔트 대신 돌길을 깔기로 결정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2년 전에 문정이가 관주에게 사진을 찍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크다. 정확히 말하면 1년 9개월 3일 전이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난 게 1년 7개월 24일 전인데 문정은 그보다 39일 전에 그 얘기를 했다. 지나가는 말로 해본 소리였다. 사진을 배워서 찍고 싶어. 그럼 찍어요. 관주가 말했다. 내가 카메라 좋은 걸로 하나 사줄게요. 우리 같이 배워서 찍어요. 그 말에 문정은 어림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카메라 값이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그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 갈지 마세요, 문정 씨. 그의 말대로 그녀는 어느새 턱을 내밀고 앞니를 좌우로 천천히 갈아대고 있었다. 다음 학기엔 조교가 될 거고 그럼 월급도 받게 될 거니까. 교육 공무원이라서 교사 월급만큼 나온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관주가 조교가 되고 어마어마한 월급을 받기 전에 그들은 헤어졌다. 오늘 오후에 문정은 그때 그에게서 받았어야 할 카메라를 택배로 받았다. 관이가 보내준 것이다. 도대체 관이는 지난주 목요일 언제쯤 자신의 어떤 얘기에서 관주와의 관계를 눈치챈 걸까? 그리고 왜 끝까지 아른 채를 하지 않았던 걸까? 그러나 그런 건 이제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지난주 수요일에 박아나가 전화를 걸어 목요일 모임이 저녁이 아니라 점심때라고 알려주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 갈까 말까 망설이던 문정은 가겠다고 했다. 점심 먹고 자리를 옮겨 차를 마신다고 해도 2~3시간이면 충분할 것이다. 관희 씨도 온댔어요. 박아나가 생각난 듯 말했다. 한동안 안 나왔잖아요? 문정이 놀라서 물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몰라. 박아나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다는 투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아나운서들의 공통점은 직접 듣는 것보다 기계장치를 통해 듣는 목소리가 더 좋다는 점이었다. 관희 씨를 보겠구나 생각하니 문정은 기분이 묘했다. 헤어진 애인의 누나 하지만 그쪽은 전혀 그런 줄도 모르는. 폐지된 지 2년이 넘은 라디오 프로그램의 팀원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오는 일은 흔치 않았다. 목요일의 모임은 그 당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남자 뮤지션과 낭독자였던 박아나가 결혼을 앞두고 마련한 것이었다. 어쩌면 이 모임이 지금껏 지속되었던 건 그들 커플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당시 팀원으로는 그들 외에 장 PD와 구성작가였던 문정, 그리고 관이가 있었다. 관이가 하는 일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음료와 간식을 챙기고 게스트를 스튜디오로 안내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주차권을 발급하는 등의 허드렛 일을 했다. 프로그램이 폐지된 후 관이와 문정은 다른 프로그램에 투입되지 못했다. 관이는 모임 초창기에만 잠깐 나오다 언제부턴가 나오지 않았는데 박아나의 말로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거나 짧게 불참을 통보하는 시기라고 했다. 같이 일할 땐 몰랐는데 괜히 기분 나빠. 박아나는 물방울이 통통 튀는 듯한 목소리로 투덜거리곤 했다. 목요일의 모임은 문정의 예상보다 훨씬 일찍 끝났다. 강남에 있는 파스타집에서 만나 점심을 먹고 자리도 옮기지 않은 채 앉은 자리에서 후식으로 제공되는 커피를 마셨다. 결혼을 앞둔 커플에게서 둘이 교제하게 된 계기와 과정을 간단히 듣고 청첩장을 받는 걸로 끝이었다. 예비 신랑 신부는 결혼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지 서둘러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장 PD도 급한 약속이 있다며 택시를 타고 가버렸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문정과 관이만 강남대로변에 우두커니 남았다. 하늘은 맑고 가을볕은 바삭했다. 길가의 가로수 잎은 도토리 빛깔로 물들어 있었다. 문정이 어디서 차라도 한 잔 더 마시고 가자고 얘기하려는데 관이가 말했다. 어디로 가세요? 나는 전철 타고 갈 건데. 나도 전철 탈 거예요. 아, 네. 관이의 태도가 왠지 무심해 보여 문정은 차 마시자는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관이는 점심을 먹을 때도 억지로 끌려 나온 듯 말없이 앉아있더니 청첩장을 받고는 미안한데 난 못 가겠네요 하고 말해서 분위기를 서먹하게 만들었다. 그럴 거면 왜 나왔지 하는 얼굴들이었다. 그들은 전철역을 향해 걸었다. 역 개찰구를 통과하고 나서 관이가 문정에게 어디서 내리느냐고 물었다. 문정이 내릴 역을 말하자 관이가 걸음을 멈추었다. 무슨 역이라고요? 문정은 자신이 내릴 역을 한 번 더 말해주었다. 관이는 낮은 목소리로 그 역의 이름을 되뇌었다. 잘 모르는 역인가 싶어 문정은 이전 역과 다음 역의 이름도 말해주었다. 알아요, 거기. 이렇게 말하고 관이는 무거운 걸음을 떼놓았다. 문정도 예의상 관이에게 어디서 내리느냐고 물어보았다. 뭐라고요? 관이가 얼빠진 얼굴로 물었다. 어디서 내리냐고요? 아, 저는 거기서 한참 지나서 내려요. 무슨 대답이 이런가 싶었지만 문정은 더 묻지 않았다. 박아나의 말대로 같이 일할 때는 몰랐는데 괜히 기분이 나빠지려고 했다. 관이는 전철을 타고 가는 내내 컴컴한 유리창만 바라보고 있었다. 내릴 역이 가까워서 문정이 잘 가라고 인사를 하자 관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었다. 문정이 옆에 있었다는 사실마저 까맣게 잊은 모양이었다. 문정은 몸을 돌려 내리는 사람들 뒤에 붙어 섰고 열차가 멈추자 내렸다. 관이가 자신을 보고 있지 않을 것 같아 문정도 돌아보지 않았다. 전철이 떠나는 굉음이 울리고 잠시 뒤에 문정은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설마 하고 돌아보니 관이었다. 왜 여기서 내렸어요? 그게... 관이는 머뭇거렸다. 이 동네에 볼 일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왜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문정은 관이의 작은 눈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일단 겉으로 보기에 눈이 획 풀렸거나 광기에 번득이거나 하는 건 아니었다. 문정이 뭘 의심하는지 알아차린 관이가 희미하게 웃었다. 나 아직은 안 미쳤어요. 문정도 싱겁게 웃었다. 문정 씨, 나하고 술 한잔 안 할래요? 문정이 놀라 술이요? 하고 대묻자 관이는 혼자 마시기가 무서워서요 했다. 왜요? 그냥 이 동네 가요. 관이는 막막한 얼굴로 주변을 돌아보았다. 그저 평범한 전철역일 뿐이었다. 이 동네가 왜요? 아는 술집도 없고. 문정은 짓궂은 마음이 되었다. 그럼 내가 괜찮은 술집 알려줄까요? 치킨도 잘하고 맥주도 맛있는 데로. 그게 아니라요. 관이는 빚을 얻으러 온 사람처럼
양손을 번갈아 만지며 땀을 닦는 동작을 했다. 내가 살게요, 문정 씨. 마시기 싫으면 잠깐만이라도 같이 앉아 있어줘요. 내가 이 동네 어딜 가봐야 하는데, 아니, 안 갈지도 모르고 가보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래요. 잠깐만 같이 있어줘요, 문정 씨. 이 동네에 볼 일 없다면서요. 하려다 문정은 그만두었다. 관이가 아무거나 괜찮다고 해서 문정은 골뱅이 무침과 생맥주를 시켰다. 치킨을 아주 잘하는 집이었지만 점심을 먹은 지가 얼마 안 되었고 관주가 이 집 치킨을 좋아했다는 생각이 문정의 마음을 쓸쓸하게 했다. 이 동네에서 쭉 살았어요? 관이가 물었다. 3년 좀 넘었어요. 문정이 말했다. 몰랐어요. 우리 그렇게까지 친하진 않았나 보죠. 그랬던가요? 이렇게 말하고 관이는 웃는 신용을 했다. 작은 눈, 작은 코, 작은 입에 광대뼈가 조금 도드라져 작은 언덕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 같은 느낌을 주는 얼굴이었다. 골뱅이 무침과 생맥주가 왔다. 그들은 잔을 부딪히고 맥주를 마셨다. 문정은 그동안 자신이 맥주를 무척 마시고 싶어 했다는 걸 깨달았다. 관이가 양손에 포크를 쥐고 골뱅이 무침과 국수를 섞기 시작했다. 예전에도 술자리에서 수저를 챙기고 음식을 나누고 계산을 처리하는 일은 관이가 다 맡아 했다. 문정이 업무도 끝났는데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해도 괜찮다면서 그냥 하던 사람이 하는 게 편해요 했다. 문정이 요즘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묻자 관이는 원룸텔을 관리하는 총무 일을 한다고 했다. 관이가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어서 문정은 임용고사를 준비한다고 대답했다. 붙기만 하면 당신 동생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월급을 받게 될 거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 시험이 그렇게 어렵다는데. 관이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시험이 다 어렵죠. 맞아요. 탁자 왼편에 가을 오후의 햇살이 널찍한 직사각형의 넓이로 펼쳐져 있었다. 맥주잔에 햇살이 비치면서 거품이 눈부시게 반짝였고 골뱅이 무침 접시에서 지푸른 오이 껍질이 싱그럽게 빛났다. 같이 라디오 프로그램 일을 하던 2년 전만 해도 문정은 28이었고 관이는 29이었다. 관이와 2살 터울인 관주는 27이었다. 아직도 20대인 사람은 그밖에 없구나 하고 문정은 생각했다. 유리창 밖에 노란 소국이 모래시계처럼 허리가 잘록한 화분위에 반원형으로 소담스레 피어 있었다. 문정이 포크로 빨갛게 묻혀진 국숫가락을 말아 올리는데 관이가 불쑥 말했다. 나는 급속도로 나쁜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문정이 가볍게 대꾸했다. 누구나 나빠져요. 그럴까요? 문정은 국수를 호로록 빨아들이고 말했다. 나이가 드니까요. 그런 거 아닌 거 알면서. 문정 씨도 느꼈을 거면서. 국수를 씹다 말고 문정이 물었다. 내가 뭘? 관이는 문정의 말을 가로막고 뜬금없는 얘기를 꺼냈다. 우리 원룸텔 현관문 번호가 3366샵이에요. 관이는 치통을 앓는 사람처럼 얼굴 한쪽을 찌푸린 채 말했다. 이렇게 간단한 조합인데도 한 번도 제대로 누르고 들어오지 못하는 남자가 있어요. 외국인인데 불법 체류자 같아요. 매번 삑삑 에러를 내요. 어떤 땐 2번, 어떤 땐 3번 만에 겨우 들어오고 안 그러면 내가 열어줘야 해요. 언젠가는 몇 번 만에 겨우 들어오면서 3366이 어쩌고 해요. 그래서 뭐라는 거냐고 물었더니 번호는 잘 눌렀는데 이번엔 샵 대신 별을 눌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 모양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문 모양이 별보다는 샵하고 더 비슷하잖아요. 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네요. 그런데도 또 별을 눌러요.
그럴 때마다 문 모양을 생각하라고 얘기해 주는데도 그냥 흐흐 웃고 그만이에요. 머리가 지독히 나쁜 남잔가 봐요.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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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이가 고개를 마구 내저었다. 문정은 그런 돌발적인 행동에서 관이의 상태가 정말 좋지 않다는 걸 느꼈다. 관이는 맥주를 마시더니 또 다른 얘기를 시작했다. 뉴스에도 잠깐 나온 얘긴데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 밤에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골목에서 뭘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사진으로 찍었대요. 문정은 관이의 어수선한 얘기를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찍었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절이나 고시원 같은 곳에 혼자 오래 틀어박혀 지낸 사람들이 그렇듯 문정은 혹시 관이 씨가 문제인 게 아니라 자신이 계속 어떤 소통에 실패하고 있는 건가 생각했다. 골목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자기를 찍었냐고 물었대요. 이 사람이 안 찍었다고 했대요. 그 사람이 자기 찍는 소리 들었다면서 빨리 지우라고 했대요. 이 사람이 정말 안 찍었다고 하고 그냥 지나갔대요. 관이는 맥주를 마시고 나서 누가 회방이라도 놓을까 두려운 듯 빠르게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이 골목에서 단단한 걸 갖고 나와서 이 사람 등을 후려쳤대요. 이 사람이 쓰러지니까 카메라를 빼앗아 갔대요. 세상 무섭네요. 문정이 대꾸했다. 그 사람도 불법 체류자였대요. 그래서 그랬대요. 사진 찍혀서 붙잡혀 갈까봐. 모자도 쓰고 있었으면서. 관이는 맥주를 마시고 잠시 숨을 고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총무니까 나는 방 열쇠를 다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 얘기에 집중하게 된 문정이 긴장하여 귀를 기울였다. 어느 날 불법 체류자들 방에 몰래 들어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음료수에 약을 타는 상상을 해요. 무슨 약을 탈지, 그 약을 어디서 구할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약을 타는 거예요. 관희 씨, 그 생각이 너무 간절해서 밤에 잠도 안 와요. 문정은 자기도 모르게 물었다. 동생은요? 관이는 그 말을 못 들은 채 했다. 여기저기 불법 체류자들 천지예요. 우리 원룸텔에도 그런 인간들이 득식을거려요. 문정은 득식을거린다는 말에 살짝 소름이 끼쳤다. 다음 달에 이 일을 그만둘 거예요. 이사도 갈 거고요. 이러다간 내가 미치고 말겠어요. 관희 씨. 왜요? 관이가 포크로 샐러드를 뒤적였다. 동생하고 같이 안 살아요? 동생요? 관이는 악몽에서 깬 사람처럼 뚱한 얼굴로 문정을 노려보았다. 남동생요? 요즘은 둘이 같이 안 살아요? 결혼했나요? 관이가 샐러드를 뒤적이던 포크를 내려놓았다. 내려놓은 포크 끝에 묻은 드레싱이 당근 빛으로 반짝였다. 문정 씨. 문정은 어색하게 팔을 문지르며 관이를 보았다. 관이는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어디가 아픈 것 같기도 했다. 문정은 관이의 입에서 그가 결혼했다는 얘기가 나와도 침착하리라 다짐했다. 예전에 내가 문정 씨한테 내 동생 얘기 한 적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 그렇게까지 친하진 않았다면서요? 나 아무한테나 동생 얘기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문정 씨한테 동생 얘기 한 적 있냐고요? 한 번 봤잖아요. 문정이 말했다. 누구를요? 우리 관주를요? 문정 씨가요? 관이가 정말 깜짝 놀란 것 같아 문정도 깜짝 놀랐다. 기억 안 나요? 뭐가요? 개편 때 우리 프로 없어질 거라고 어디서 장 PD가 얘기 듣고 온 날이요. 그날 뭐요? 다들 분개해서 술 마시다 2차 끝나고 가고 우리 둘만 남았잖아요. 오늘처럼
관이는 생각이 날듯 말듯한 얼굴로 문정의 말을 듣고 있었다. 관이 씨가 나보고 한 잔만 더 하자고 해서. 그러고 보니까 오늘도 관이 씨가 먼저 한 잔 하자고 했네요.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 둘이 곱창집 갔잖아요. 아, 생각났어요. 관이가 환하게 웃었다. 예전에는 이렇게 잘 웃던 여자였는데 하고 문정은 생각했다. 맞아요. 되게 추운 날이었죠? 우리 둘이 어딘가 더 가긴 갔었는데 거기가 곱창집이었구나. 또 문정은 잠시 망설였다. 관이가 흥미를 느낀 듯 재촉했다. 또 뭐요? 그날이 관이 씨 동생 제대하던 날이었잖아요. 관이의 표정이 굳었다. 관이 씨가 그거 까먹고 많이 취했잖아요. 그래서 남동생이 데리러 왔었잖아요. 관이는 멍한 얼굴로 앉아 있다가 갑자기 탁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손으로 눈가를 짚었다. 탁자 왼편의 햇살은 어느새 반짝이는 얇은 끈의 두께로 줄어 있었다. 문정은 여기까지만 얘기하자고 생각했다. 그 후에 그와 더 만난 건 얘기하지 말자고 생각했다. 어차피 헤어졌으니까. 문정은 그를 관주야 하고 불렀고 그는 처음엔 누나라고 하다가 세 번째 만났을 때부터 문정 씨라고 불렀다. 문정이 말하지 말라고 했고 그도 동의했으므로 관이는 둘의 교제를 알지 못했다. 굳이 숨길 이유는 없었는데 그때는 아직 때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었다. 같이 일했던 동료의 동생 또는 누나와 같이 일했던 동료와 사귄다는 게 좀 개면쩍었고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더 그랬다. 계속 만났더라면 관이에게 말했을 것이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난 곳은 영화관이었다. 그러니 그들이 헤어진 곳도 영화관이었다. 1년 7개월 24일 전 그들은 복합 쇼핑몰 옥상 주차장에 나란히 서서 옥상 난간 너머로 펼쳐진 검게 휘어진 철도와 상가의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관이가 사준 봄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짙은 갈색의 부직포 모양의 가는 골이 들어간 고급 점퍼였다. 문정이 옥상 화단에 걸터 앉자 그가 점퍼를 벗어서 건넸다. 깔고 앉아요. 됐어. 괜찮아. 깔고 앉으라니까요. 그가 점퍼를 그녀 손에 쥐어주었다. 됐어, 정말. 그녀는 점퍼를 그의 팔에 도로 얹었다. 깔고 앉아요. 바지 더러워져요. 그가 점퍼를 그녀 옆자리에 깔았다. 그녀가 얼른 점퍼를 집어 탁탁 털어 그에게 주었다. 점퍼 더러워지잖아. 그녀는 화단에 앉은 채로 그는 선 채로 말없이 담배를 피웠다. 그가 담배를 끄고 점퍼를 입으면서 말했다. 문정 씨, 참 고집세다. 그러는 너는 이라고 말하려다 문정은 그만두었다. 그들은 영화를 보러 들어갔고 영화를 보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화를 보고 나와서 담배를 피우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말없이 몸짓만으로 헤어지는 인사를 나누었다. 그게 끝이었다. 문정도 연락하지 않았고 그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청바지를 더럽히지 않으려 했고 그녀는 관이가 사준 그의 새 점퍼를 더럽히지 않으려 했다. 그뿐이었다. 가슴 떨리게 시작된 그들의 연애는 2달도 못 되어 그토록 사소하게 끝이 났다. 그 후 문정은 앞일을 가는 버릇을 고치려고 노력했다. 일을 갈 때마다 이 갈지 마세요. 문정 씨 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고 그럴 때마다 또 자신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2달 뒤에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나서부터 그 버릇은 싹 없어졌다. 관이가 고개를 들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관주를 한 번 봤었군요. 네, 한 번 봤었죠. 문정은 한 번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날 내가
우리 관주 제대하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술을 퍼마셨네요. 관이는 양손으로 맥주잔을 쥐고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난 그때 우리 팀이 참 좋았어요. 장 PD님도 좋았지만 문정 씨가 제일 좋았어요. 오늘도 사실 문정 씨 보러 나온 건데. 그랬어요? 문정은 공연히 슬퍼졌다. 부디 관희 씨가 더 나빠지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었다. 적절하게 대접받는다는 느낌. 그런 거 문정 씨한테 처음 느꼈어요. 근데 문정 씨한테도 내가 우리 관주 얘기를 안 했네요. 왜 안 했어요? 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비밀. 아, 비밀이에요? 문정은 관이가 이유를 밝히기 싫다는 뜻으로 들었는데 아니었다. 내 동생은 아무도 모르는 나 혼자만의 비밀이었어요. 아, 그 비밀. 유치하죠? 하나도 안 유치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만도 아니었어요. 그럼요. 관이가 짧게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하면 옮을까봐 그랬을 거예요. 옮아요? 나한테 그런 동생이 있다는 걸 알면 사람들은 나하고 동생을 포개놓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상황이나 조건이나 이런 게 동생한테 옮아갈 것 같았어요. 내 말 이해돼요? 아, 조금은요. 그러니까 우리 관주는 나하고 달라도 너무 다른데 같은 수준에서 포개져서 생각될까봐. 그래서 병이 옮듯이 내 기운이 그 애한테 옮아갈까봐. 미신 같은 생각이죠? 글쎄요. 문정은 조금 혼란스러워져서 물었다. 관희 씨하고 동생하고 그렇게 다른가요? 다르죠. 달라요. 뭐가 그렇게 달라요? 그 앤 믿을 수가 있으니까요. 믿을 수가 있다? 문정은 그 말에 조금 회의적이었다. 관주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문정은 확신할 수 없었다. 우리 관주가 대학은 좋은데 못 갔어요. 관이는 이렇게 말하고 서글프게 웃었다. 근데 대학 가면서 자기하고 약속을 했대요. 그때부터 얼마나 책을 읽어대던지 도서관에서 잔뜩 대출해 가지고 와서 반납하기 전까지 다 읽어야 된다고 밤을 꼴딱 새우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만 할 수 있을까요? 대학원 좋은 데로 가더니 더 열심히 하더군요. 자기가 많이 부족하다면서. 난 잘 모르지만 석사 논문도 잘 썼다고 칭찬받았대요. 그랬을 것 같아요. 문정 씨도 그런 건 느꼈구나. 문정 씨 보기에 우리 관주 어땠나요? 문정은 처음 그를 보았을 때 어땠던가 생각해 보았다. 잘생긴 배 같았어요. 배요? 먹는 배요? 아니요. 바다에 떠가는 배요. 돛담배 같은 거요? 네. 돛담배 같은 거요. 왜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미끈하고 반듯하고 부드럽고. 아, 정말 그래요. 미끈하고 반듯하고 또 부드럽고. 부드럽고. 문정 씨는 우리 관주를 한번 보고도 딱 알아봤군요. 막아두었던 본물이 터진 듯 관이는 동생에 대해 자꾸 얘기하고 싶어 했다. 우리 관주는 군대 갈 때도 그랬고 휴가 나와서도 그랬고 공부 못해서 뒤처질까봐 늘 불안해했어요. 근데 나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 애를 믿었으니까요. 나는 안 믿어요. 하지만 우리 관주는 믿었어요. 제대하고 복학하면서 바로 조교도 됐잖아요. 네, 그랬죠. 문정은 얼떨결에 이렇게 대꾸하고 멈칫하여 관이를 보았다. 다행히 관이는 그녀의 맞장구를 의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듯 했다. 조교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월급도 교사만큼 받는다고 하고. 첫 월급 탔을 때 관주가 이번 달 것만 자기가 쓰면 안 되겠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 것도 계속 쓰라고 했어요.
난 무조건 그 애 믿었으니까요. 근데 아니라고 딱 첫 달만 자기가 쓰겠다고 하더군요. 다음 달부터는 주던가요? 관이가 씁쓸하게 웃었다. 아니요. 못된 동생이네요. 못된 동생이죠. 그렇게 못됐을 줄은 몰랐어요. 믿을 수 있다더니요 하고 물으려다 문정은 그만두었다. 관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남매 사이에 불화가 있었으리라는 짐작은 드는데 그게 어떤 종류의 불화일지 문정은 알 듯도 모를 듯도 했다. 그래도 우리 관주 정말 열심히 살았던 애예요. 문정은 관이의 과거형 어법에 조금 화가 났다. 그건 지금은 열심히 안 산다는 뜻이었다. 이제 관이 씨하고 같이 안 살죠? 이제 같이 안 살아요. 우리가 같이 산 게 관주 대학 들어가면서부터니까 10년 가까이 같이 살았네요. 관이가 생각났다는 듯 옆자리에 놓아둔 가방을 들어보였다. 이거 우리 관주가 첫 월급으로 사준 거예요. 가죽으로 된 진갈색 가방이었다. 작년 봄에 관이가 사준 그의 점퍼 색깔과 비슷했다. 이 남매는 도토리색을 좋아하는군 하고 문정은 생각했다. 그리고 자기 카메라를 샀어요. 카메라요? 그네를 탄 것처럼 문정의 눈앞이 흔들했다. 좀 비싼 거였나 봐요. 친구하고 같이 사진 배워서 찍기로 했다고 그러더군요. 카메라 사온 날 매뉴얼 읽고 기능 익히느라 방에서도 찍고 나서도 찍고 바람 나오는 고무공같이 생긴 게 있어요. 에어블로어라고 하는 건데 그걸 렌즈에 대고 폭폭 누르면 먼지가 날아간대요. 그걸 얼마나 폭폭폭폭 눌러대던지 융으로 된 천이 있어요. 그걸로 렌즈는 또 얼마나 정성껏 닦던지 꼭 개구쟁이 소년이 갖고 싶던 장난감을 얻은 것 같았어요. 우리 관주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문정 씨 취했어요? 갑자기 얼굴이 빨개졌어요. 문정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몹시 빨갰다. 그녀는 한동안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들은 각자 500cc 5잔째를 마시고 있었다. 면이 불어터진 골뱅이 무침 접시를 치우고 새로 치킨을 시켰지만 둘 다 손대지 않았다. 아까 뉴스에 나왔다는 얘기요. 문정이 힘겹게 말을 꺼냈다. 그때 카메라 뺏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알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 않으면 묻지 말아요. 알고 싶어요. 관이가 문정을 빤히 바라보았다. 문정은 그토록 이상한 눈빛을 누구에게서도 본 적이 없었다. 작은 언덕이 있는 작은 마을에는 이제 아무도 살지 않아요. 하고 말하는 눈빛이었다. 그 텅 빈 마을에 버려진 창고처럼 적막하고 공허한 눈빛이었다. 죽었어요. 관이의 말이 너무 간단해서 문정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왜요? 운이 나빴죠. 거기 길이 주먹만한 돌을 박아놓은 돌길이었대요. 카메라를 안 놓치려고 꽉 쥐고 있다가 손으로 바닥을 못 짚고 그대로 넘어가면서 돌에 정통으로 머리를 찧었대요. 돌길. 문정이 중얼거렸다. 돌길. 관이가 중얼거렸다. 문정은 자신이 내릴 역의 이름을 되뇌던 관이의 낮은 목소리를 생각했다. 불법 체류자가 그 사람의 꽉 쥔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고 카메라를 빼앗아갔대요. 벌벌 떨면서도요. 문정은 음식물 모형처럼 진한 갈색으로 굳어버린 닭튀김을 노려보았다. 이런 빛깔 하고 생각했다. 이런 남매, 도토리만 했을 아이. 어느 순간 문정의 상체가 풀썩 경련을 일으켰다. 문정 씨는 남동생 없어요? 관이가 물었다. 문정은 몸을 덜덜 떨면서 고개를 저었다. 있었으면
이름이 뭐였을까요? 문정은 관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문기, 김문기, 김문정, 김문기. 관이가 비밀을 알려주듯 또박또박 말했다. 우리 관주 휴대폰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김문기. 문정은 탁자 위에 엎드렸다. 관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정은 관이가 가버릴까봐 무서웠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 동네에서 혼자 술 마시기가 무섭다고 한 관이의 말이 생각났다. 관이가 문정의 옆자리로 와서 그녀의 등에 손을 얹었다. 축축한 손이었다. 해는 이미 졌고 맥주집은 제법 북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멍하니 마주 앉아 생각나면 잔을 들어 맥주를 마시고 말없이 화장실에 다녀오고 맥주가 떨어지면 맥주를 시켰다. 한 번은 문정이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돌아왔다.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얼마나 마셨는지 둘 다 알지 못했다. 그들은 뭔가 꼭 해야 할 일을 미루느라 필사적으로 딴청을 피우는 사람들 같았다. 우리 관주는 내가 누나인 게 부끄러웠을까요? 관이가 혀 꼬부라진 소리로 물었다. 그렇지 않았어요. 관이가 약간 나무라는 눈빛을 해서 문정은 말을 바꾸었다.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문정 씨 생각에도 그렇진 않았을 것 같죠?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왠지 모르지만 관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아무 일도 겪지 않은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고 문정에게도 그러기를 요구하는 듯했다. 잠시 뒤에 관이가 또 물었다. 문기라는 친구도 괴로워했을까요? 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휴대폰 번호도 못 바꿨을 거예요. 그랬겠군요. 이사도 못 갔을 거예요. 그랬겠군요. 이 가는 버릇도 고치고 까지 생각하다 문정은 생각을 그만두었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위험했다. 나는요, 문정 씨, 가난하고 못 배우고 생각 없는 사람들이 미워요. 336 샵도 제대로 못 누르고 문 모양이 샵인지 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관이는 이렇게 말하고 픽 웃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맥주만 마셨다. 관이가 문정을 쳐다보았다. 눈이 많이 부었어요. 문정은 말없이 고개를 흔들었다. 예전에 우리 관주가 술에 취해서 그랬어요. 누나는 나쁜 사람이 될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하고 꼭 착한 사람이야서가 아니라 악에 대해서 무능한 사람이야 하고 그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이젠 알 것 같아요. 나는 모르겠는데요. 문정은 젖은 냅킨을 꼬기작꼬기작 만지면서 말했다. 내가 무능해서 그런지 몰라도 관이가 고개를 옆으로 늘어뜨렸다.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참 힘이 드는 일이에요, 문정 씨. 취한 와중에도 문정은 관이가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관이가 이런 뻔한 연극을 고집하는 건 문정도 그녀처럼 나빠질까봐 그런 거였다. 비록 거짓이지만 문정에게 한 뼘이라도 허구의 간격을 만들어주려는 거였다. 문정은 거절당할 줄 알면서도 물었다. 언니라고 부르면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그건 안 좋아요. 누구한테요 하고 물으려다 문정은 그만두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맥주집을 나왔고 약속한 듯이 돌길을 향해 걸어갔다. 멀리서 보면 돌길은 검은 줄이 그어진 잿빛 바둑판 같았다. 누가 이런 길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관이가 돌길에 발을 들여놓다 비틀거렸다. 문정이 관이의 팔꿈치를 잡았다. 동네에서도 원성이 자자한 길이에요. 넘어지는 사람도 많겠어요. 많죠. 여자들이 특히 싫어해요. 굽 높은 신발 신고 발목 빈 사람도 많고 하이힐이 돌 사이에 껴서 굽이 부러진 경우도 있어요. 관이가 가로등을 지나 멈춰섰다. 문정은 여기구나 생각했다. 그녀의 집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그 사람 가족들은 맨손으로라도 이 돌들을 몽땅 파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이 부러지더라도. 이렇게 말하고 관이는 울퉁불퉁한 돌길에 쪼그리고 앉아 포석 하나를 노려보았다. 문정도 쪼그리고 앉았다. 포석의 표면은 거칠었고 핏자국 같은 것은 없었다. 관이가 그 위에 손을 얹었다. 문정도 그 위에 손을 포겠다. 옮을까요? 문정이 속삭이듯 물었다. 옮지 않을 거예요. 관이가 말했다. 옮으면 좋겠어요. 아니, 옮지 않아요.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추고 그들 둘만 돛담배를 타고 캄캄한 강물에 실려 떠내려가는 것 같았다. 관이가 무릎 위에 얹힌 문정의 주먹 쥔 손을 살며시 펴주며 말했다. 그렇게 꽉 쥐지 말아요, 문정 씨. 놓아야 살 수 있어요. 그러는 언니는 하려다 문정은 그만두었다. 대신 턱을 내밀고 앞을 빤히 바라보았다. 이를 천천히 좌우로 갈면서 시장 쪽으로 통하는 좁은 골목을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어쩌면 10년 전의 지자체에서 그 길을 다시 포장하면서 돌길을 깔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1년 9개월 3일 전에 문정이 지나가는 말로 사진을 찍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일 것이다. 삶에서 취소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없다. 지나가는 말이든 무심코 한 행동이든 일단 튀어나온 이상 돌처럼 단단한 필연이 된다. 그날 관주는 기분이 좋았다. 돌길 오른쪽으로 꺾이는 골목 안은 어두웠다. 어둠 속에 종이박스를 묶어놓은 더미들이 쌓여 있었다. 모자를 쓴 작은 체구의 남자가 허리를 구부리고 뭔가를 묻고 있었다. 그는 카메라 액정을 통해 그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프레임 속에서 남자가 움직일 때마다 누런 바지 주름이 어렴풋한 빛과 그늘의 윤곽선을 만들었다. 그는 무심코 셔터를 눌렀다. 그 소리에 남자가 돌아보았다. 모자 그늘에 가려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돌출한 코끝과 둥근 턱선이 안개 낀 밤바다에 뜬 돛담배처럼 흐릿했다. 남자는 어눌한 말투로 사진을 찍었느냐고 물었다. 그는 아니라고 했다. 남자가 지워 했다. 그는 아니라며 손을 흔들고 돌아섰다. 남자가 가느다란 파이프를 쥐고 다가와 그의 등을 내리쳤다. 죽일 생각은 아니었고 그저 무서웠을 뿐이다. 남자는 덜덜 떨면서 그의 꽉 쥔 손에서 카메라를 빼냈다. 남자가 두리번거리며 돌아서는 모습이 돌길 오른편 가로등에 매달린 감시 카메라에 소리 없이 찍혔다. 남자는 카메라를 팔기도 전에 붙잡혔다. 남자는 자기가 파이프로 내리친 사람이 죽었다는 걸 붙잡힌 후에야 알았다. 관이의 말대로 관주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작년에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산 캐논 600D 카메라는 돌고 돌아 오늘 오후에 문정에게 도착했다. 문정은 카메라를 조심스레 집어들었다. 돌길의 포석만한 크기지만 무게는 그보다 훨씬 가벼웠다. 흔적도 없이 지워진 그들의 아이와 달리 카메라는 흠집 하나 없이 말짱했다. 메모리는 아무도 살지 않는 작은 마을에 버려진 헛간처럼 텅 비어 있었다. 작품 해설입니다. 권여 선작가의 단편소설 카메라는 한 장의 사진처럼 선명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우물처럼 아득한 슬픔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에 남겨진 자들의 만남과 해우를 다루고 있는 듯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바위가 되어 우리 삶을 짓누르는지에 대한 서늘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소설은 주인공 문정이 전 애인 관주의 누나인 관이로부터 택배를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상자 안에는
문정이 예전에 스치듯 갖고 싶다고 말했던 바로 그 카메라가 들어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관주가 문정을 위해 샀던 유품이 돌고 돌아 주인에게 도착한 셈입니다. 이 카메라는 단순한 기계장치가 아니라 관주가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꽉 쥐고 놓지 않았던 사랑이자 비극의 씨앗입니다. 문정은 관이와 만나 불편하고도 기묘한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독자는 두 여자가 공유하고 있는 상실의 무게와 죄책감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작품의 핵심적인 배경이자 비극의 원인이 되는 돌길은 이 소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입니다. 10년 전 지자체 책임자가 아스팔트 대신 돌길을 깔기로 결정한 그 행정적 선택과 2년 전 문정이 사진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던 그 사소한 욕망이 맞물려 관주의 죽음이라는 필연을 만들어냈습니다. 작가는 이 인과관계를 건조하지만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삶에서 취소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문정의 독백은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운명론적 비애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고 수만 마디의 말을 뱉어내지만 그중 어떤 것이 나비 효과가 되어 사랑하는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관주가 죽은 장소인 그 울퉁불퉁한 돌길은 걷기 불편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예측 불가능하고 불친절한 우리네 인생의 행로 그 자체를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이힐 굽이 부러지고 발목을 삐게 만드는 그 길에서 관주는 카메라를 지키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문정과 관이의 만남은 시종일관 어긋나는 듯 하면서도 기이하게 공명합니다. 관이는 동생의 죽음 이후 정신적으로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그녀가 들려주는 원룸텔의 비밀번호 3366샵 이야기나 불법 체류자들에게 약을 타는 상상을 한다는 고백은 그녀의 내면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관이는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 너무나 큰 슬픔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쌓아올린 방어기제처럼 보입니다. 동생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그 고통이 너무 크기에 차라리 세상과 타인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관이가 문정에게 동생과의 관계를 모르는 척 연기했던 것 역시 문정을 위한 서투른 배려였습니다. 자신이 동생의 누나라는 사실이 문정에게 짐이 될까봐 혹은 죽은 동생의 불운이 문정에게 옮겨갈까봐 그녀는 끝까지 타인으로 남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술기운이 오르고 감정의 둑이 터지면서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특히 인상 깊은 대목은 관주가 죽게 된 경위를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관주는 어두운 골목에서 박스를 묶던 남자를 찍었고 불법 체류자였던 그 남자는 공포심에 관주를 공격했습니다. 여기서 카메라는 예술이나 추억을 기록하는 도구가 아니라 타인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소유자에게는 죽음을 부르는 흉기가 되어버립니다. 관주는 넘어지는 순간에도 카메라를 놓지 않으려다 손을 짚지 못해 머리를 다쳤습니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은 비싼 기계가 아니라 문정과의 약속 혹은 문정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반면 관이는 돌길 위에 주저앉아 문정의 꽉 쥔 손을 펴주며 놓아야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는 죽은 동생은 카메라를 꽉 쥐어서 죽었지만 살아남은 우리는 그 기억과 죄책감을 놓아버려야만 살 수 있다는 역설적인 호소입니다. 손을 펴주는 그 행위는 관이가 문정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이자 용서이며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소설은 문정이 카메라를 집어드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죽게 만든 그 카메라는 흠집 하나 없이 말짱합니다. 메모리는 텅 비어 있고
카메라는 그저 묵묵히 존재할 뿐입니다. 문정은 이제 이 카메라를 볼 때마다 관주를 떠올릴 것이고 동시에 자신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불러온 비극을 곱씹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작가는 절망만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관이와 문정이 돌길 위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온기를 느끼던 그 순간 세상의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찰나의 연대가 바로 치유의 시작임을 암시합니다. 비록 돌길은 여전히 울퉁불퉁하고 걷기 힘들겠지만 혼자가 아니라 둘이기에 그들은 그 길을 비틀거리면서도 걸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남겨진 물건은 차갑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의 손길은 축축하고 따뜻하다는 대비가 긴 여운을 남깁니다. 오늘도 책을 읽어주는 사람들 오디오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